선생님, 어머니 통화 기록이 참 이상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랑 30분 내게 통화하셨던데 이게 치매 맞습니까? 그 한마디에 아들 박성훈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집니다. 3천억짜리 공사판. 하루 이자만 5천만 원. 그런데 알박기 땅 주인 하나가 땅을 안 팔아서 공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300억짜리 땅 주인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던 겁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재산을 뺏으려고 요양원에 버리는 폐륜을 저질렀죠. 하지만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요양원이 사실은 어머니가 파놓은 호랑이 굴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스여운을 찾아주신 소중한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 아들 박성훈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날카로운 파열음에 직원이 움찔했죠. 아니,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박성훈의 고함이 민원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사흘째 면도를 못한 거친 얼굴,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 3천억 공사 현장 소장이라기엔 너무도 피폐한 행색이었어요.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고요. 74세, 74세. 그는 네 글자를 씹어뱉듯 또박또박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서류 작성할 때가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초조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의 얼굴에 난처함이 스쳤어요. 선생님, 일단 앉으시고. 못 앉아요. 박성훈이 거칠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어머니가 산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형사과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형사가 서류 파일을 든 채 걸어 나왔죠. 짙게 꺼진 눈 밑 그늘, 검정색 정장 한 벌. 수십 년간 온갖 거짓을 상대해 온 것 같은 건조한 무표정이었어요. 박성훈 씨? 어머니 실종 건으로 오셨죠. 안으로 들어오시죠. 박성훈은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차가운 빛을 뱉어내고 있었죠.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후 3시 47분이었어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지만 박성훈은 앉자마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형사님,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친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짚었어요. 손등엔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죠. 그 요양원 뒤가 바로 산이에요. 등산로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박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력 풀어서 반경 1km 싹 다 뒤져주세요. 치매 노인이 거기서 길이라도 잃으면 끝장이라고요. 하지만 형사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서류 파일을 펼쳐 천천히 넘길 뿐이었죠. 그 느긋한 태도가 박성훈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형사님, 듣고 계십니까? 박성훈이 언성을 높이자 그제야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탁 덮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네. 박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CCTV는 벌써 확인했습니다. 형사가 서류 한 장을 쓱 밀었습니다. 흑백 화면을 캡처한 사진. 요양원 현관 앞 작은 체구에 노인 한 명이 찍혀 있었죠. 어머니, 아주 또렷한 걸음으로 나가셨더라고요. 형사의 손가락이 사진 속 노인을 짚었습니다. 치매 환자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순간 박성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형사가 무심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어요.
실종 이틀 전. 법무법인 태산. 30분 통화. 형사의 볼펜이 숫자를 톡 짚었습니다. 실종 하루 전 같은 번호 47분 통화. 박성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날 콜택시 직접 호출. 그리고 부산의 다른 요양원에 15분 통화. 형사가 볼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변호사 사무실이랑 1시간 넘게 통화를 합니까? 박성훈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박성훈 씨. 형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게 깔렸어요. 어머니, 납치당하신 거 아닙니다. 조사실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똑딱 울렸습니다. 그 발로 직접 숨으신 겁니다. 형사의 눈이 박성훈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내렸어요. 누구한테서 숨으신 걸까요? 박성훈의 목젖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책상 위로 상체를 넘겼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죠. 가족한테서 숨으신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시간을 딱 10일 전으로 돌려볼게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33평 집 현관문에는 붉은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재산 압류 예고, 채무 불이행 통지, 법원 출석 요구. 어느 것 하나 반가운 소식이 없었죠. 박성훈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소파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은행에서 날아온 비톡 촉장. 공사비 달라는 하청업체 서류. 돈 돌려달라는 투자자 통지서. 한 장 한 장이 전부 아들을 옥죄는 빚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하청업체 김 사장. 박성훈의 얼굴이 굳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야, 박성훈. 이 새끼야. 전화를 왜 안 받아? 박성훈이 휴대폰을 귀에서 뗐죠.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욕설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달 이자 3억이야, 3억.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네 집에 레미콘 부어버린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해결 중이에요. 해결? 석 달째 그 소리야. 이 사기꾼아. 제발요, 일주일만. 일주일? 네 일주일 동안 내 인부들 100명 밥값은 누가 내? 퍽! 전화기 너머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안 들어오면 네 현장 철거하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다. 알아들었어? 뚝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졌죠. 박성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을 집어던지려고 팔을 들어 올렸죠. 하지만 멈췄습니다. 휴대폰 할부금 아직 18개월이나 남았는데 결국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던지지도 못하는 찌질함. 주방에서 며느리 이서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보험 설계사 팀장다운 빈틈없는 모습이었죠. 그녀가 커피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김 사장이야? 얼마래? 3억? 이서연의 눈썹이 꿈틀했죠.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서연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남편 앞에 탁 놓았죠. 화면 맨 위에 적힌 제목이 보였어요. 김정숙 재산 목록.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죠. 뭐야 이게. 어머님 재산이야. 이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골 땅 하나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렸어요. 정리된 숫자들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잔액 1억 2천. 박성훈의 눈이 화면에 박혔습니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되겠네. 이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죠.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박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이야. 손 떼면 안 돼. 그럼 어쩔 건데? 이서연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당신 현장 막은 그 알박기 땅 주인은 잠적했고 해결책은 어머님 돈뿐이야.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 전무. 박성훈의 얼굴이 하얘졌죠. 안 받아?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안 받으면 더 무서워질 텐데. 박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 소장. 나야, 이 전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15억 안 들어오면 우리 쪽 변호사가 움직여. 알지? 이 전무님 그게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금요일까지야. 말하기도 전에 뚝 하고 전화는 또 끊어졌습니다. 박성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혔지만 주울 힘도 없었죠. 이서연이 휴대폰을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감정 빼고 숫자만 봐. 이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돈 안 건드리면 다음 달에 우리 집 경매 넘어가. 그녀가 턱으로 빨간 딱지가 붙은 현관문을 가리켰죠. 애들 학교는? 당신 신용불량은? 다 생각해봤어? 박성우는 대답 대신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근데 엄마가 돈을 내놓겠냐고. 그러니까 이서연이 노트북을 덮으며 남편과 눈을 맞췄습니다. 일단 요양원에 모셔. 박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뭐? 치매 초기잖아. 전문 케어 받으셔야 한다고 하면 돼. 이서연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보험 약관을 설명하듯 또박또박했죠. 집도 비고 어머님도 편하시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때 도장만 찾으면 돼. 돈 한 푼 안 드는 해결책이야. 박성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야, 그게 무슨. 뭐가 문제야? 이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돈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 조금 빨리 쓰는 것뿐이야. 박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논리는 차갑고 완벽해서 반박할 구멍조차 없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현장 김 부장. 박성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방금 레미콘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다음 주부터 납품 중단한답니다. 외상값 안 갚으면 안 온대요. 뭐? 박성훈이 벌떡 일어났죠. 얼마야 외상값이? 4천. 아니, 이자 붙어서 4,500이요. 4,500. 박성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떻게 해요, 소장님? 레미콘 안 오면 공사 완전히 멈추는데. 내가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성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옆에서 이서연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여보, 얼마야? 4,500. 미쳤네. 이서연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진짜 답은 하나밖에 없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돈이야.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요양원 알아볼게. 외진대로. 침실로 들어가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 면회객 잘 안 오는 대로.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같은 아파트 5층 어머니의 방,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김정숙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 법무법인 태산 마이너스 박 변호사. 그녀의 손이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죠. 네,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어머니가 품속을 더듬어 낡은 복대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든 차가운 인감 도장의 감촉. 내일쯤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 꺼낼 겁니다.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입으로 직접 말하게 놔두세요. 녹음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해운대 바다를 응시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머니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어디 한번 똑똑히 해봐라. 복대 안의 도장을 꽉 움켜쥔 손. 이건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500억짜리 땅의 열쇠이자 아들의 목줄.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성훈이 앉아 있었죠. 조수석에는 며느리 이서연. 그리고 뒷좌석에는 어머니 김정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죠. 이서연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박성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연신 백미러를 흘깃거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스쳐 지나가는 바다를, 갈매기를, 그리고 멀어지는 도심을.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대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박성훈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죠. 요즘 자식들은 부모 용돈 탔으면서도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 아들도 매달 200만 원씩 가져가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네요. 서운합니다.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DJ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속상하시죠? 요즘 뉴스 보면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들 이야기가 많던데. 박성훈이 갑자기 라디오를 확 껐습니다. 왜 꺼? 이서연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시끄러워서. 뭐가 시끄러워? 조용한데. 그냥 시끄럽다고. 박성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찔리는 거 있어? 뭐? 아니, 왜 갑자기 예민해져서 그래? 박성훈이 이서연을 째려봤죠.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뭐라긴. 라디오 껐다고 한마디 했는데 왜 그래? 한마디? 방금 그게 한마디야? 그럼 두 마디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뒷좌석의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귀에 다 들리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야, 이거 다 누구 때문인데? 박성훈이 버럭 소리쳤어요. 내 때문이야? 내가 3천억 공사를 망쳤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요양원 얘기 꺼낸 게 그렇게 죄야? 아, 야는 뭐야? 나 당신 부하 아니거든. 순간 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부부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죠. 백미러로 어머니를 훔쳐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다시 켰어요. 이번엔 뉴스가 나왔죠.
부동산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지구의 땅값이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예정 구역인 센텀 3지구는 평당 가격이 작년 대비 40% 이상 올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알박기 땅만 아니었으면 혼잣말이 튀어나왔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떴죠. 박성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 왜? 상대방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건 박성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못 찾았어? 박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야, 김 부장. 그 미친 노인네 아직도 못 찾았냐고.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0억을 준다는데 왜 안 팔아? 그 땅이 금덩어리야 뭐야? 박성훈이 운전대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등기부등본 다시 떼봐. 주소 다시 확인하고. 그 노인네 자식이든 친척이든 다 뒤져. 고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며느리 이서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알박기 땅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하루 이자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내가 지금 피를 말리고 있다고. 박성훈의 목덜미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 꼴통 영감탱이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든. 전화가 끊어졌죠. 박성훈은 휴대폰을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내던졌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었죠. 차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뒷좌석의 어머니 김정숙은 조용히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광목 복대가 손끝에 닿았죠. 40년 전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복대였습니다. 그 안에는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의 손이 복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친 노인네. 꼴통 영감탱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자기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박성훈이 차를 세웠죠. 창밖으로 3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부산 세봄나류양원. 간판 글씨가 반쯤 바래져 있었죠. 건물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둘러봤죠.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야, 여기가 맞아? 며느리에게 물었죠. 이서연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응, 여기야. 월 80만 원짜리. 80만 원? 박성훈의 눈썹이 올라갔죠. 다른 데는 200, 300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로 정한 거잖아. 이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계실 것도 아닌데 뭘. 박성훈은 입을 다물었죠. 그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려요. 어머니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죠. 요양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나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 원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훈 씨 맞으시죠? 네, 전화드렸던. 들어오세요.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원장이 세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낡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원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성훈과 이서연이 앉았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 서 있었죠. 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소 동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박성훈이 펜을 집어들었죠. 그때 원장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네. 이거 진짜 동의하신 거 맞아요? 박성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원장이 다시 물었죠. 혹시 강요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아, 맞다니까요. 박성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직접 가겠다고 했어요. 원장이 박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저는 보호자분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원장이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본인 의사 맞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이서연이 손톱을 물어뜯었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예, 맞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 했으에. 원장이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요? 예, 아들이 많이 바쁘니까. 내 여기서 좀 쉬면서 기다리려고 해.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박성훈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손을 쥐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갑고 건조하고 마치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 진행할게요. 박성훈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서연도 보증인 란에 서명했죠. 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성훈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머니 앞에 섰죠.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공기도 좋고 산도 있고. 박성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내가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죠.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초, 5초, 7초. 박성훈의 미소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왜 말을 안 해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성훈아. 네. 그래, 알았다. 어머니가 손을 빼며 말했죠. 가거라. 바쁘제? 박성훈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죠.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꽤 오랫동안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펴졌죠.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죠. 치매 환자가 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목소리가 또렷했죠. 네, 도착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CCTV 사각지대 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머니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곳은 아들이 고른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몰래 알아본 요양원이었죠. 아들의 눈을 피해 숨기에 완벽한 요새.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리길 기다리는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훈의 아파트. 어머니 방 장롱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낡은 한복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박성훈이 장롱 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없어. 이불을 집어던졌죠. 서랍은?
며느리 이서연이 화장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이 쾅 열렸다 닫혔죠. 화장품밖에 없어. 금고는 어디야? 박성훈이 방안을 휘둘러 봤습니다. 침대 밑 뭔가 보였죠. 박성훈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을 뻗어 끌어냈죠. 낡은 소형 금고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죠. 비밀번호가 뭐야?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5012. 엄마 생일이야. 박성훈이 번호를 눌렀죠.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박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부치도 없었죠. 현금 뭉치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찾던 인감도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젠장. 박성훈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손등이 까졌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더 컸으니까요. 다 어디 간 거야? 박성훈이 금고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벽에 부딪혔죠. 그때였습니다. 금고 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이서연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금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두툼한 파일 하나. 은행 사은품으로 받은 듯한 흔해 빠진 투명 파일이었죠. 이건 뭐야? 이서연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엔 매직으로 투박하게 세금 보험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투명한 비닐 너머로 보이는 건 세금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뭔데? 박성훈이 다가왔죠. 이게 뭐야? 이서연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24K 금목걸이 350만 원. 이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시어머니에게 빌려간 바로 그 목걸이 영수증이었죠. 이게 왜 여기? 이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죠. 은행 이체 확인증 2천만 원. 받는 사람 박성훈. 그리고 그 아래 삐뚤빼뚤한 어머니의 손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이라는 뜻이었죠. 이서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박성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이사. 돈을 빌려 쓴 투자자였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안 받아? 이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그 용돈이야? 어머님이 언제 얼마를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전부 다 적어놨잖아. 이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왜 나한텐? 어머님 돈이라서 문제 없다고만 말했어? 파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여보, 어머님 치매 아니야. 이서연이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 손가락으로 바닥의 서류를 가리켰죠. 날짜별로, 금액별로, 어디에 썼는지 용도까지 다 적어가면서 박성훈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끼만 남겨두고 진짜는 다 챙겨서 숨긴 거야. 이서연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모아둔 영수증이 아니야. 우릴 상대로 소송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로 어머니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대여금. 그 세 글자가 두 사람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성훈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전무. 가장 무서운 채권자였습니다. 박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소장?
어머니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도장 받았냐고. 아직, 뭐, 아직. 상대방의 분노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야, 박성훈, 네 지금 장난해. 전무님 조금이 석 달째야.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우당탕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까지 답 없으면 고소장 넣는다. 사기죄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성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갔죠. 이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3천, 5천, 8천. 숫자를 더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2억, 3천. 계산기를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2억 3천만 원. 이서연이 멍하니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어머님한테 빌려다 쓴 돈이 2억 3천이야. 박성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죠.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끝났어. 입술 사이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 끝났어.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만 멍하니 바라봤죠.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 대여금. 그 세 글자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낸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성훈과 이서연은 면회를 왔죠. 면회라기보다는 도장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면회실.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형광등. 병원 같기도 하고 감옥 같기도 한 공간이었죠. 테이블 중앙에는 투명 아크릴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생긴 칸막이였죠. 면회객과 입소자 사이를 가르는 투명한 벽이었습니다. 박성훈이 의자에 앉았어요. 이서연이 옆에 앉았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김정숙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죠. 환자복 차림이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상의에 편한 면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죠. 어머니가 아크릴 차단막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박성훈과 눈이 마주쳤죠. 아들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밥은 입에 맞으세요? 여기 식단 괜찮다던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훈이 옆을 힐끗 봤어요. 이서연이 눈짓을 보냈죠. 이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님. 이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었죠. 영업용 미소였습니다. 보험 상품 팔 때 짓는 그 친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재산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서류 봉투를 아크릴판 아래 틈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의 눈이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죠. 그리고 다시 며느리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서연이 목소리를 더 달콤하게 만들었죠. 제가 세금 신고도 해드리고 통장 관리도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여기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네.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이서연이 서류 봉투를 더 밀었습니다. 여기 펜도 있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죠. 정확히 3초. 며느리의 눈을 건조하게 응시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벌레를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완벽한 차단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미소가 굳었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이서연은 15년 차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거절당하는 건 익숙했어요. 안 해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요. 그런 거절은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거절은 처음이었습니다. 말로 거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어머니의 침묵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죠.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좋은 말로 할 때 사인 좀 해요. 대답이 없었죠. 엄마, 박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지금 진짜 힘들어요. 손으로 테이블을 쳤죠. 탁!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엄마, 듣고 있어요. 박성훈이 아크릴판을 손바닥으로 쳤죠. 제발 좀 말해봐요.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목이 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입에 가져가려는데 덜컹 컵이 테이블에 부딪혔죠.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어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뚝, 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습니다. 박성훈은 얼어붙었죠. 젖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 이서연이 황급히 휴지를 꺼내 닦았죠. 서류 젖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 진짜.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죠.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 젖었네, 다. 이서연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뭐해? 닦아? 박성훈이 허둥지둥 휴지를 집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죠. 그 소동에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무릎 위로 튄 물방울 하나를 발견했죠. 어머니는 옷소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물방울을 닦아냈죠. 마치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아들의 불행이 자신에게 묻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박성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죠. 손에 쥔 휴지가 떨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말 좀 하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네. 박성훈의 눈가가 붉어졌죠. 나 진짜 여기서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봤죠. 아크릴 차단막에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무표정. 그 무표정이 아들의 울먹이는 얼굴 위로 겹쳐졌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안내했죠. 면회 시간 종료입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박성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이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됐어. 가자. 가방을 집어들었죠. 다음에 다시 와. 여보. 이서연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가자고.
박성훈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비틀거렸습니다. 이서연이 팔을 잡았어요. 정신 차려. 엄마한테 안 받으면 우리 진짜 끝이야. 박성훈이 힘없이 대답했죠. 알아. 두 사람이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어요. 이서연이 운전석에 앉았죠. 박성훈은 조수석에 구겨졌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차가 출발했죠. 박성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죠. 3층 창문. 어머니 방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 뒤에 어머니가 있겠죠. 박성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무표정이 떠올랐어요. 물방울을 닦아내던 그 손길.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면회 다음 날. 해운대 주상복합 건설 현장. 3천억 규모의 공사판이 멈춰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레미콘 차량도 보이지 않았죠. 인부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임시 건물이었죠. 박성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일주일 사이에 O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딱지가 붙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독촉장, 내용 증명, 법원 출석 요구서. 박성훈은 서류를 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멍하니 벽만 바라봤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하청업체 김 사장. 박성훈의 얼굴이 굳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진동이 책상을 두드렸죠.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 새끼야. 상대방의 쌍욕이 폭발했죠. 네가 전화를 씹어. 박성훈이 휴대폰을 귀에서 뗐습니다.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욕설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달 이자 3억이야, 3억. 돈 어딨어?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6개월째야. 네가 나 바보로 아냐? 해결 중이에요, 진짜로. 해결? 네 입에서 그 소리 안 들은 게 언젠데. 야, 박성훈. 내 밑에 인부들 100명이야. 그 사람들 월급은 누가 주냐고. 돌겠네, 진짜.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금요일까지 3억 안 들어오면. 목소리가 낮아졌죠. 네 집에 레미콘 부어버린다. 진짜로. 사장님, 제발. 닥쳐. 금요일까지야.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성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채권자들이었죠. 박 소장. 선두에 선 남자가 고함쳤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금목걸이를 두른 하청업체 사장이었어요. 방금 전화했던 바로 그 사람. 사장님. 박성훈이 벌떡 일어났죠. 전화로 할 말 다 했는데 왜 직접? 말로 안 되니까 왔지. 김 사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래서 이자는 언제 줄라고?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해결 중이에요. 박성훈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해결 중? 석 달째 그 소리야. 김 사장이 박성훈의 멱살을 잡았죠. 야, 박성훈. 박성훈의 몸이 들렸습니다. 네 때문에 내 인생 끝나게 생겼어. 사장님. 내 밑에 인부들 월급 못 줘서 이혼당할 판이야. 김 사장이 박성훈을 밀쳤죠. 박성훈이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쿵. 의자가 넘어갔어요. 다른 채권자가 앞으로 나섰죠. 박 소장, 우리도 은행 이자 내야 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 그 알박기 땅 해결 안 되면 법적으로 가겠어. 협박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박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만요. 딱 한 달만 더 주세요. 한 달? 한 달 뒤에 우리 회사 망해. 김 사장이 다시 박성훈에게 다가왔죠.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도장 받으면 끝난다며. 그게 도장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뭐? 김 사장이 박성훈을 벽에 밀어붙였죠. 쿵. 네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냐고.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 도장은 왜 안 받아? 엄마가 안 찍어줘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 사장이 멈칫했죠. 뭐? 엄마가 안 찍어준다고요. 박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양원에 모셨는데 말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김 사장이 손을 놓았죠. 박성훈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요. 어깨가 들썩였죠. 울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죠. 김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요일까지야. 돌아서며 말했죠. 금요일까지 답 없으면 고소장 넣는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성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성훈은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건물 뒤편 어머니 방 창문이 보이는 곳, 어둠 속에 숨어서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실루엣이었죠. TV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박성훈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김 부장, 또 알박기 딴 건이었죠. 박성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문만 바라봤어요. 엄마, 입술 사이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진짜 죽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도장 어딨어? 제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서연. 박성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요양원 앞. 뭐? 거기서 뭐해? 그냥이 뭐야? 빨리 집에 와. 여보,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TV 앞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는 것 같았죠. 창문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만 남았어요. 박성훈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걸었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한참을. 다음 날 아침, 박성훈이 요양원 정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눈치였어요. 옷에서 술 냄새가 났죠. 어머니 퇴소시키러 왔습니다.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뛰어나왔어요. 손님, 잠깐만요. 면회 시간이 아닌데. 면회가 아니라 퇴소야. 퇴소. 박성훈이 직원을 밀치고 복도로 들어섰죠. 엄마, 나와. 집에 가자.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소자들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노인들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죠. 뭐야, 저 사람. 무서워라. 웅성거리는 소리. 박성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을 향해 달려갔어요. 302호. 엄마, 문 열어. 방문을 쾅쾅 두드렸죠. 당장 나와. 도장 내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성훈이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잠겨 있었죠. 이런 시. 박성훈이 미친 듯이 문을 걷어찼습니다. 쿵. 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쿵. 아들의 구둣발만 헛돌아 미끄러졌죠. 초라한 헛발질이었습니다. 엄마, 나 죽게 생겼다고. 박성훈이 문에 매달렸어요. 도장만 찍어줘. 그러면 끝이야.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비켜. 박성훈이 직원을 밀쳤죠. 직원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다른 직원들이 박성훈을 붙잡았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고. 박성훈이 발버둥 쳤죠. 내 엄마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왜 막아? 그때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소장님. 박성훈이 뒤를 돌아봤죠. 요양원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눈빛. 박성훈을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죠. 뭘 하시는 겁니까, 이게? 원장이 물었습니다. 퇴소시키러 왔습니다. 박성훈이 소리쳤어요. 우리 어머니예요. 직원들 손에서 빠져나왔죠. 자식이 데려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식이요? 한 발짝 다가왔어요. 김정숙 어르신, 본인 의사로 입소하셨습니다. 뭐? 퇴소도 본인 의사가 있어야 가능해요. 원장이 서류 파일을 들어보였죠. 여기 입소 동의서 있습니다. 어르신 친필 서명이요. 박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요. 원장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면회 제한 신청서도 있습니다. 면회 제한? 네. 특정인 면회 거부 신청이요. 원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면회 거부 대상. 박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들 박성훈, 며느리 이서연. 박성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셨습니다. 본인 의사예요. 원장이 서류를 접었어요. 박 소장님,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박성훈이 버럭 소리쳤죠. 내 엄마라고.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왜 막아? 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죠. 박 소장님, 여기 사유지입니다. 부산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박성훈의 기세가 꺾였어요. 경찰 부를까요? 원장이 한 발짝 더 다가왔죠. 아니면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언론에 패륜 아들 기사 한번 쫙 뿌려드릴까요? 박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요양원에 어머니 버리고 재산 뺏으려고 난동 부린 아들. 원장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죠. 기자 연락처 많습니다. 한번 뿌려볼까요? 박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나가세요. 원장이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다음에 이러시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박성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뒷걸음질 쳤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에서 그를 에워쌌어요. 이쪽으로 나가시죠, 손님. 박성훈은 끌려가다시피 로비로 나왔습니다. 정문 밖으로 밀려났죠. 쿵.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박성훈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면회 거부. 어머니가 직접 신청한 면회 거부. 나는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다. 그 서류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요양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했어요. 비참했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깃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그 시각 요양원 3층 어머니의 방. 김정숙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주저앉아 우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죠. 어머니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복대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어있는 낡은 도장이었죠. 어머니가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도장이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이건 안 줄 거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바닥을 보여줄 때까지. 도장을 다시 복대 안에 넣었죠.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창밖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오후 4시 38분. 박성훈은 조사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요양원으로 향하던 차 안의 공기, 텅 빈 금고를 봤을 때의 충격, 그리고 면회실 유리병 너머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탁탁 정리하며 입을 열었죠. 박성훈 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뭐요? 곧 오실 분이 있습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박성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누가 온다는 거지? 채권자들인가? 아니면 김 사장이 깡패라도 보냈나?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끼익거리며 철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50대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 반짝이는 은퇴 안경. 한눈에 봐도 나 비싼 변호사요 하는 포스가 흘렀죠.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박영우 변호사. 박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방 금고, 그 텅 빈 바닥구석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명함이었으니까요. 박성훈 씨죠? 네, 그런데 당신이 왜? 변호사가 대답 대신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박성훈의 입이 턱하고 벌어졌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김정숙. 하지만 박성훈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침대 끝에 앉아있던 작고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후줄근한 환자복은 온데간데였고 고급스러운 감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는 샵에서 드라이라도 받은 듯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귓불에는 진주 귀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 눈빛, 흐리멍덩한 치매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형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형사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경찰서장이라도 온 듯한 깍듯함이었죠. 박성훈은 멍하니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만 봤습니다. 머릿속 회로가 정지된 것 같았죠. 또각, 또각.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조사실의 차가운 바닥을 때리며 울려 퍼졌죠. 박성훈 앞에 멈춰선 어머니. 그림자가 아들을 덮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박성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은데 목구멍이 막혀 나오질 않았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죠. 박성훈이 움찔했습니다. 뺨이라도 맞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아들의 멱살이 아니라 넥타이로 향했습니다. 형사들에게 끌려오느라 비뚤어진 넥타이. 그걸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바로잡아 주셨죠. 마치 40년 전 코 흘리게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 아들 장하다 하며 옷매무새를 만져주던 그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건 따스함이 아니라 서늘한 살기였죠. 어머니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와놀라노. 걸걸한 부산 사투리. 10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벙어리인 줄 알았던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니네 고려장 지낼 때 국화꽃 한 송이라도 놔두고 갔겠나. 박성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려장. 그 끔찍한 단어가 어머니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어머니가 손을 거두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기 싫다는 듯 단호한 거절이었죠.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턱짓으로 가방을 가리켰죠. 박 변호사, 서류 꺼내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죠.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훈의 눈이 파일 표지에 박혔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 서류가 내 목숨줄이 될지 아니면 사형 선고가 될지.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첫 장에 적힌 주소가 박성훈의 눈을 찔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 3지구 일명 황금알 부지. 박성훈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알박기 땅. 공사 현장 한복판에 박혀서 매일 밤 피를 말리게 했던 그 저주받은 땅. 그게 왜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뭐야? 박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말없이 다음 장을 넘겼죠. 등기부등본.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 세 글자. 박순님. 박수님이. 박성훈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인네가 박수님이었는데 내가 등기부 떼봤을 때 분명히.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죠. 박수님은 김정숙 어르신의 계명 전 성함입니다. 1975년에 계명하셨지만 이 땅의 등기 명의는 그대로 두셨죠. 박성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미친 노인네라고 욕했던 사람. 꼴통 영감탱이라고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고 저주했던 그 땅 주인이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던 자기 어머니였다니. 아니, 이게 말이 돼? 박성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 땅 주인이라고? 그제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긴 땅이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세금 내고 지켜온 땅이다. 어머니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다가 이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근데 네가 그 땅 주인을 미친 노인네라 욕했지.
차 안에서 전화기 붙들고 꼴통 영감탱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박성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 자신이 김 부장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순간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그 모든 욕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향한 아들의 저주를 묵묵히 삼키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결정타였죠. 토지 감정평가서. 맨 아래 적힌 숫자. 감정가 금 500억 원정. 박성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500억? 작년 시세가 300억이었는데 이번에 재개발 확정되면서 폭등했습니다. 500억? 이 돈이면 지금 옥죄어오는 빚 50억은 껌값이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황제처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순간 박성훈의 눈에서 아들의 눈빛은 사라지고 탐욕만이 남았습니다. 박성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은 그가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죠. 조금 전까지 엄마를 버린 페리나였던 그가 순식간에 비굴한 거린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죽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이 도장 한 번만 찍어줘요. 네. 이 돈이면 우리 다 살아요. 박성훈이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머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죠. 도장?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네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면서 미친 노인네 찾아다녔제. 그 미친 노인네한테 도장 받으려고?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미친 노인네가 네 엄마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500억 앞에서 갑자기 효자가 됐나? 돈 냄새 맡으니까 이제야 내가 엄마로 보이나? 박성훈의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500억을 놓칠까봐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었죠. 일어나라. 할 말이 더 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일 표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공익재단 기부 및 신탁계약서. 박성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기부? 신탁?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뭐야? 어머니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복대. 그 안에서 나온 작은 나무 상자. 뚜껑이 열리자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3천억 공사를 멈추게 만든 바로 그 도장이었죠. 어머니가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40년 손때가 묻은 낡은 대추나무 도장. 박성훈의 눈이 그 도장 끝에 본드로 붙인 듯 고정되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조사실의 정막을 깼죠. 찍는다. 드디어 찍는다.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착각이 피어올랐죠. 그래, 엄마잖아. 결국은 자식한테 주시겠지. 홧김에 저러시는 거야. 저 도장만 찍으면 내 인생은 다시 펴는 거야. 이 와중에도 아들은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김, 정, 수.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아주 힘있게 적어 내려갔죠. 박성훈의 입꼬리가 저절로 실룩거렸습니다. 됐다. 이제 끝이다. 살았다. 어머니가 도장을 들어 올려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도장밥에 듬뿍 묻어났죠. 박성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어머니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서류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향한 곳은 토지 매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다른 서류, 공익재단 기부 및 신탁 계약서. 쾅! 묵직한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이 울릴 정도로 강렬한 도장 소리. 그 소리가 박성훈의 고막을 찢고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굳어버렸죠.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나왔습니다. 그게 뭐야? 왜 거기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장을 들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박힌 도장 자국을 확인했죠. 붉은 이름 석자. 김정숙. 이제 이 땅은 국가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품속에서 휴지를 꺼내 도장에 묻은 인주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마치 40년간 함께한 이 도장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듯이 말이죠. 엄마. 박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 같았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걸 왜 기부해? 내 돈인데. 내 돈이라고. 테이블을 짚고 몸을 일으켜 어머니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형사 2명이 박성훈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거 나. 박성훈 씨, 당신을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뭐? 사기? 무슨 사기?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2억 3천만 원. 기억나십니까?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가져다 쓴 건데. 엄마 돈이니까. 그건 빌린 거야. 엄마한테 빌린 거라고. 빌렸다는 증거 있습니까? 차용증이라든가.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게 있을 리 없죠. 자식은 부모 돈을 훔쳐도 죄가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르신께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셨습니다. 형사가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유기 미수까지. 죄목이 아주 죽여줍니다. 박성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형사들이 양쪽에서 그를 질질 끌다시피 부축했죠. 이거 나. 엄마 말 좀 해봐. 아들이 잡혀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박성훈이 발버둥 쳤지만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다 닦아 나무 상자에 넣고 복대 안에 깊숙이 감췄을 뿐이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 봐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게 네가 원한 결말이다. 엄마, 왜 이래? 네, 엄마 아들이잖아. 박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죠. 아들,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네가 나를 80만 원짜리 싸구려 요양원에 버릴 때 아들이었나? 네가 내 도장 찾으러 집구석을 쥐새끼처럼 뒤질 때 아들이었나? 어머니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네가 미친 노인네라고 욕할 때 나는 네 엄마였나? 박성훈의 고개가 푹 꺾였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내 땅은 나라에 기부한다. 500억 전부 다. 박성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장학재단 만들어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원 없이 공부시킬 거다. 내 이름 석자 새긴 장학금이면 그거면 됐다. 박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는 웃자라고 이제. 대신
어머니가 말을 잘랐죠. 네 빚은 내가 갚아줄구마. 박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눈빛이었죠. 어머니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45억이제? 이자까지 합치면 50억쯤 되겠네. 그 돈은 내가 내줄게. 박성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역시 엄마밖에. 근데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감옥은 네가 가라. 박성훈의 표정이 굳어버렸죠. 돈으로 빚은 갚아줘도 네 죗값은 못 갚아준다. 감옥 가서 몸으로 때워라. 그게 네가 내한테 갚을 빚이다.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죠. 끌고 나가라. 형사들이 박성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한 번만 잘못했어요.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멀리 해운대 바다가 보였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조차 아까웠으니까요. 며칠 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나무 벤치에 어머니 김정숙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겨울 바닷바람. 볼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듯 상쾌했죠. 어머니의 곁에는 더 이상 낡은 복대도 무거운 도장도 없었습니다. 가벼운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평생을 올가매던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철썩, 철썩.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툭 한마디를 던졌죠. 시원하다. 평생을 쥐고 있던 500억을 날렸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냈는데, 후회나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품속을 더듬어 꼬깃꼬깃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빨간 인조 가죽 지갑. 지퍼를 열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보였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5장, 동전 몇 개. 합쳐봐야 4만 원이 채 안 되는 돈. 이제 그녀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500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 이 4만 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이거면 됐다.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목욕탕 갔다가 그래도 남네. 지갑을 다시 품속에 넣었죠. 갈매기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기룩기룩 울며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어머니가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저것도 자유롭겠네. 남앤치로. 바람에 새하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세월이 담긴 은발이었죠. 어머니가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김정숙 어르신이 지키려 했던 건 500억짜리 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자식에게 버림받기 싫어서. 오늘도 눈치 보며 통장을 움켜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거라도 있어야 자식들이 나를 안 버리겠지. 이거라도 줘야 나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 졸이며 살아오신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김정숙 어르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고 도장 넘기지 마소.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늙어서 대우받는 건 착한 심성이 아니고. 어머니가 주머니를 툭툭 쳤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든 그 가벼운 주머니를요. 내 주머니에 있는
꼬장꼬장한 자존심.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가장 눈부신 웃음이었죠. 그거 하나뿐이라 해. 철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서 일어나 허리를 쭉 폈어요. 굽어있던 등이 꼿꼿해졌죠.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지만 그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그 후 1년 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교도소의 면회실. 박성우는 멍하니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그는 몰라보게 늙어 있었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정장 대신 가슴엔 380이라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죠. 박성훈 씨, 면회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박성훈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죠. 아무도 안 왔습니까? 네. 1년째 아무도 안 오시네요. 교도관이 혀를 쯧 찼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 남편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그토록 챙기던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터덜터덜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는 좁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500억을 눈앞에서 놓친 그날.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오던 그날. 엄마.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갚아야 할 죗값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반면 같은 시각 부산의 한 복지관. 강당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 김정숙 어르신이 서 계셨죠. 깔끔한 개량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김정숙 장학재단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죠. 할 말 뭐 있습니까? 내 돈 아이고 나라 돈인데.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500억을 기부한 기부 천사로 불리며 동네 스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행복한 건 유명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시장에 들러 콩나물 2,000원어치를 샀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죠. 수백억 자산가였던 때보다 지금 이 2,000원을 쓰는 손길이 훨씬 당당했습니다. 아줌매, 콩나물 좀 더 줘 보이소. 내 오늘 기분이 좋다. 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죠.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500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감옥에 갇힌 아들과 세상 밖으로 나와 자유를 얻은 어머니.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따스여운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